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2년 미래교육지구 업무 담당자 전체 워크숍 사회를 맡게 된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 연구교수 김의태라고 합니다. 올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 미래교육지구 업무 담당자 전체 워크숍 미래교육지구 서로 있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오늘 워크숍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33개 미래교육지구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업무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원에 제한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모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부터는 교육부의 학교정책과 노한나 연구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전훈 학교정책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업을 전체 진행해주고 계시는 공주대학교 양병찬 지방교육정책개발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학교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해주시는 박남정 연구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앞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는데요. 오늘 사례 발표를 맡아주신 부산교육청 학교정책과 이형진 장학사님, 그리고 순천시청 평생교육과 양효정 과장님, 시흥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최진희 팀장님, 충청북도 학교정책과 박명순 장학사님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일어나 주시진 않았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빈이 와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님께서 오늘 워크숍을 축하하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장홍재 장학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혁신정책관 장홍재입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저희 학교혁신지원 이상수 실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곧 있을 11시 10분에 서울에서 저희 5월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교 일상 회복 대책 언론 브리핑이 부총리님 주재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급하게 잡히다 보니까 오늘 참석하시지 못했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대책 브리핑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도
전면 등교와 함께 일상 회복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 행사도 사실은 우리가 기나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이제 마치고 이렇게 대면으로 미래교육지구 행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한 2년 동안 중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건 오늘이 첫 행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행사 참석하신다고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멀리서 참석해 주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네, 대단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민간 학이 협력해서 지역에 그리고 마을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 교육 공동체 꾸준히 추진을 해왔었고, 올해 기준으로 약 200개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교육청이 우리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0년부터 미래교육지구라는 사업을 아이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기존 사업처럼 중앙에서 획일적인 사업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고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 그리고 각 지역이 가진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각 지구들이 각자의 빛깔로 아이템들을 만들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 올해에도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각 지구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간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양병찬 교수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가 뜻깊고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홍재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대중 원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기조 강연 제목은 미래교육지구의 뉴스테이지를 향하여로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교육지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대중 원장입니다. 제가 거리가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 5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요. 두 개의 학교 얘기를 먼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신문에서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가 고향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여름 되면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시골 학교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수련회 가는데 그 수련회 가면 학교 마당에다가 저런 천막 치고 밥 먹을 때 이렇게 같이 저 천막 밑에서 밥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이러던 생각이 저 사진 보는 순간 탁 났어요. 근데 이 사진은 사실은 거창에 있는 북상초등학교라고 이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학교가 점점점 쇠퇴하고 없어질 지경이 됐는데 부모님들이 학교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제 막 도입했던 그러니까 교장 초빙 공모제
우리 학교도 하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좋은 분으로 모셔서 학교를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교장을 초빙하기로 결정하고 초빙 절차를 시작했는데 초빙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주민대표 이런 분들 사이에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 초빙이 무산되고 과거처럼 이제 교육청에서 임명한 교장 선생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 일에 대해서 주민들,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분노하셔가지고 등교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등교 거부만 하신 게 아니라 학교를 따로 천막에 밑에다 차리셨어요. 그러니까 거창군 북상초등학교 시골이니까 멀리서 학교 오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자가용으로 실어 나르고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 없으니까 교사도 따로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태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결국 그 해 9월 초부터 해가지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경남교육청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중재해가지고 일단 발령받은 교장 선생님의 임기가 2년인가 그러니까 2년만 이 상태로 가고 그 뒤에는 초빙교장 하는 것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자. 이래서 학교가 정상화됐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시골 학교에서 있는 아주 극단적인 사태였는데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림은 비교적 최근에 서울에서 있었던 그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얼마 전 일이라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이번엔 북일초등학교라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100년이 넘은 자기 동네 초등학교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 중에 되게 괜찮은 사진을 이렇게 고른 거고요. 실제로는 트랙터, 농사질 때 쓰는 트랙터도 몰고 오시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이 전라남도 해남이 전남 맞죠? 해남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를 살려달라. 근데 어떻게 살려주냐? 도시에 사는 사람들 우리 학교로 자녀를 데리고 내려와 달라.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아이들로는 이 학교를 유지하는 거가 이미 불가능해졌고 지역에 계신 할머니, 그러니까 정말 할머니가 이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 두 분인가가 학생으로 등록해가지고 이 학교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로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시청 앞에서 상징적으로 시위가 아니라 홍보를 하신 거예요. 폐교 위기에 있는 이 학교가 이 일 이후에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농정신문에 실린 건데요. 상당히 괜찮은 조건을 내걸어서 그러니까 10만 원만 내면 집 수리해 준 빈집을 서울에서 유학원 사람들한테 내주고 심지어는 부모님들 같이 오시면 일자리까지 알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기사인데 지역의 고용 플러스 센터하고 MOU 체결하고 또 지역 내 신문사에 구직 광고도 내고 이래서 20가구에 필요한 일자리보다 3배수 많은 구인 문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하기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자녀도 교육시키고 집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학교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 사례 10년 한 15년 사이를 두고 일어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을이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북상초등학교가 마을 주민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을 우리가 괜찮은 분 초빙해 오면 살릴 수 있겠다.
또 두 번째 북일 초등학교. 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으니 마을 주민들이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서울까지 상경해가지고 학생과 주민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유학생을 이제 유학생도 아니죠. 우리 동네로 이사 들어와 달라고. 근데 거꾸로 여러분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전 좀 거꾸로 같아요. 학교가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가 거꾸로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좀 우리 오늘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있는 한 가지 아주 공통적인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이 배움터다. 뭐 배움터라는 말을 우리 학교라는 말로 씁니다. 그리고 마을과 교육이 연결된 공동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교육계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교육 공동체. 그래서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냐? 뭐 많이 써지만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 교육부 직원 관료들,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직원 관료들, 그리고 교사들, 학생들. 이게 또 뭐 저 같은, 제가 원래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하기 전에는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대학의 교수들, 대학 교수님들이 교육청의 교육감이 많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죠. 그리고 학생들까지가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학부모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다 라고 얘기, 조금 거리감이 여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교육 공동체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민들이 많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은 과연 누구인가? 인도에 우리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께서 마을 운동을 하신 걸로 유명하시죠. 인도의 아주 오래된 이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이제 마을을 되살리자라는 것을 이제 독립운동, 또 인도를 오랜 영국 식민지로부터 국가 건설을 할 때 인도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두 가지 이 문명을 구분하십니다. 세계에는 두 부류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세계를 도시로 나누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로 나누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간디 선생님께서는 후자를 택하겠다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도시 문명과 마을 문명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도시 문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다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는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할 정도로 도시가 없이는 우리가 살기가 매우 어렵고, 도시가 주는 혜택 바깥에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생활 양식, 삶의 양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도시 문명은 도시화, 근대화, 산업화의 산물입니다. 역사 속에 오래된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 도시라고 해봤자 이런 그 서울 성곽 같이 이 성 안에 있는, 여기 공주도 이제 공주 산성 있는데 성 안에 있는 마을 정도가 도시였죠. 그런데 이 근대화 산업화 이후에 도시는 근본적으로 기계에 의존합니다. 인간의 이 근육의 힘으로 도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호텔도 이렇게 금방 질 수 있는 거 다 기계 때문이지, 사람이 벽돌로 쌓아가지고 지었다면 이렇게 금방 못 짓죠. 도시 안에 발전하면서 원도심, 뭐 신도심 이런 말들이 생겨납니다. 여전히 그 중심을 두고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도심은 학교가 모자르고 원도심은 소위 도시 인프라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신도심으로 옮길 것인가, 뭐 이 문제 가지고 전국의 교육청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프라라는 거 분명합니다. 뭐 병원, 은행, 편의점, 이번 대선에서 잠깐 얘기가 됐었지만 뭐 광주에는 뭐 커다란 뭐 복합 쇼핑몰, 무슨 호텔, 뭐 이런 게 도시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명하게 도시 인프라가 뭔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마을 문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근대 이전의 마을, 그러니까 간디 선생이 얘기한 수공업에 의존하는, 인간의 손에 의존해서만 생산이 가능했던 그 문명. 근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대개 60년대, 70년대 이촌 향도 현상이 본격화되고 지금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요? 다 도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별 도리 없이 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것 혹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예측합니다. 곧 소멸할 것이다. 곧 없어질 것이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절박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소위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 사는 분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 여기는 곧 없어질 것이다. 제가 태어난 곳도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고 큰어머니가 거기 사시다가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세요.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5남매를 두셨는데, 그러니까 5남매가 그 자손들이 그 마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서 터 잡고 사신 게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였는데 100년 만에 그 마을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왔고, 그 마을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그냥 두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을의 문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도시 문명을 얘기할 때 도시 인프라를 얘기하는데 마을의 인프라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도시의 인프라라는 건 분명한데 마을의 인프라라고 할 때 그 마을 인프라는 뭘까? 문명을 갖추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마을의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 봐서 아시겠죠? 저기 아파트가 없고 대개는 소위 이렇게 빌라 혹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진 경기도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원래 다 산이었던 곳에 길 내고 마을을 개발했기 때문에 매우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도시화될 때,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 도시로 완전히 재편되기 시작할 때, 뭐 저기 마을 산 저 구릉 있는데 띄엄띄엄 조선시대 때 집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완전히 도시로 변하고 전국에서 저곳으로 이제 이주해온 분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결혼한 뒤에 저렴한 주택을 찾아가지고 모인 곳입니다. 안산 상록구에 있는 것인데요. 이 마을에 이 도시에 마을이 학교다라고 선언한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상록구 사동에 감골주민회라는 곳에서 마을숲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혁신학교, 뭐 혁신교육지구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학교로 만들었어요. 이 학교는 감골에 있는 석호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던 부모님 한 12분, 13분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2명인 경우에 그 학교 보낸 다음에 한 10년 넘게, 그러니까 첫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막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하니까 10년이 넘어요. 이렇게 그 자원봉사 하신 부모님들의 연결된 분들이 한 10여 분 계신데,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면서 학교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자고 하셔서 되게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셔서, 또 특히 계약직으로 일하던 사서교사,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으로 일하던 사서교사 선생님이 그 봉사하시는 어머니들하고 뜻이 맞으셔가지고 도서관 안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운영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어요. 이분들이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학교 아이들도 다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학교를 나가자. 우리 애가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거가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주민으로 활동하기에는 학교가 너무 불편하고, 그 사서 선생님이 계약 끝나가지고 그만두고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왜 학교에서 이런 거 하냐 이럴 때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분들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 그럼 학교 나가가지고 동네에서 해보자. 그래서 감골 주민회라는 주민회를 만들고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학교와 무관하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미 단련되고 학교 아이들이 어떻다는 거 한 10여 년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맞겠다, 이런 거에 도사가 되신 상태에서 마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여러분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 사업, 그다음에 평생학습 도시 지원 사업, 이런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건 평생학습,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 관련된 사업 지원을 받으셨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문화 도시 지원 사업을 이 마을에다가 한 3억 원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받으셨고요. 그 안산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이걸 통해 가지고 마을 안에 근거지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을 또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부 부처의 사업들을 받으셔가지고 마을 안에 아주 견고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서 몇 해 전에 2018년에 제가 자료, 최근 갖고 있는 자료인데, 초등학생 15명 참여하는 이 주민들한테 이 공동체에서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관에서 공모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 공동체에서 사동에 사는 주민들한테 직접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어머니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린이날의 축제를 이 공동체가 주도하는데 1000명쯤 참여하고요. 영화제도 하고요. 마을 음악회도 하고, 소위 이 플리마켓, 그 재활용품 나눠 쓰고 이런 것도 하고, 송년회를 동네에 있는 사동에 있는 큰 그 주민회관을 빌려가지고 합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그 경기 동가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무대 장치를 구입하셨어요. 무대를 구입하셨어요. 무대를. 그러니까 할 때마다 외부 업체 불러가지고 무대 하는 게 돈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구입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외에다가 무대 만들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구매하실 정도로 이 사업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 이런 거 하시고자 할 때 가서 컨설팅도 하시는데, 이 컨설팅 하는 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너네 마을이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다른 마을 가서 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돈 받고 컨설팅도 해주세요. 되게 참 훌륭한 마을이 되는데요. 이 마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을에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 마을의 활동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존의 시대 때 아까 얘기했던 간디가 얘기했던 마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선명했을 때, 마을의 활동은 여러분 다 압니다. 삼터와 일터와 배움터가 매우 근접해 있고, 여기를 떠나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농사 지어야 되는데 옆집 사람들 도움 안 받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시대, 우리가 생존의 시대, 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는 일터와 배움터와 삼터가 우리들의 물리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기초한 마을 공동체가 매우 자연스럽고 그 누가 뭐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우리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 생존의 시대가 끝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먹고 사는 걸 걱정을 안 합니다. 물론 뭐 부자처럼 먹고 사는 것, 혹은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사는 것,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것, 뭐 스테이크를 일주일에 4번 먹는 것, 뭐 똑같은 스테이크를 먹어도 안심 스테이크 호주산을 사다 구워 먹는 거가 아니라 한우 스테이크를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셰프가 아주 맛있게 구워주는 걸 먹는 것, 더 잘 사는 삶이라는 건 있지만 소위 우리가 생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생활 양식을 갖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거는 문제가 해결됐고 나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시대에서 여러분 3터와 1터와 배움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1터에서 돈 벌어서 자기 사는 3터에서 행복하려고 하지 1터에서 행복하려고 고민하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터는 돈 버는 곳이지 자기가 생활을 꾸려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배움터는 확실히 더 분리돼 있죠.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서 자기 배움의 삶을 영위하는 게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럼 저 사는 서울 같은 데는 공부하려고 그러면 다 대치동을 가요. 근데 학교만 대치동에 있는 게 아니라 대치동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학원이라도 다니려고 대치동 근처에 이 길이 되게 넓은데 밤 11시, 12시 되면 차선 2개를 막고 학원 끝나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부모님들이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배움터는 대치동에 있어요. 사는 곳은 저기 뭐 종로에 있고 은평구에 있고 관악구에 있는데 배움터는 딴 곳에 있습니다. 직업 생활은 훨씬 더 우리가 분명하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 누가 이웃인가요? 누가 마을의 구성원이고 공동체의 기초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자녀 세대를 돌보는 문제, 또 어르신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는 문제, 또 기성세대가 삶을 향유하는 문제, 이 문제는 여전히 남고 이거를 꾸리는 중심이 모두의 배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이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기존의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교 말고 다른 곳에서 이 문제 고민했던 사람들도 전부 모든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다시피 주민자치제도가 발전하는데 그 인프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이 생겼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태반의 일이 지역의 인근에 있는 분들 취미 교양 생활하는 거 도와주는 일입니다. 탁구 교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 교실 무슨 뭐 서묵 그러니까 서예하는 거 기타 교실 뭐 그래서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거라고 약간 좀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취미 생활 안 하고 친구 만들 길이 있나요? 취미 생활 같이 하는 친구만큼 마음 편하게 만나가지고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민자치 하자고 했는데 그 근본적인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 결국 교육에 있고 이 교육을 어떻게 더 진화시킬 건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정책 마찬가지죠. 지역공동체 활성화하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도 다 문화를 매개로 어떻게 사람들의 가르치고 배우는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이게 중심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여러분 아시는 곳에 다 가보세요. 전부 다 교육장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다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말고 이런 일 하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을을 말한다는 것은 저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회복하려고 또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시도고 매우 향수에 있는 일입니다. 특히 간디가 얘기했던 수공업에 기초한 그런 농업 경제에 기반한 매우 거기 원래 있었던 그 마을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되살릴 것인가,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하고 계신 미래교육지구 사업도 사실 그런 공동체가 학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와 관련해서 도시화 이후에 선명한 공동체 운동이 3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소위 이촌 향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던 때에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이 농촌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생산자 공동체를 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의 최근의 결과물들이 여러분 아시는 생협입니다. 두 번째 운동이 1900년대에 들어가지고 9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됐는데요. 소위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 교육의 이 난맥,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없다, 어떻게 키울 건가, 이게 또 공동체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남 지역의 여러 곳이 이 운동의 근거지였고, 그건 아마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가 6.25 이후에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자 공동체 운동과 이 대안학교 운동을 결합한 매우 혁신적인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풀무학교도 원래 목사님들이 시작한 학교죠. 2000년대 이후에 관주도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고민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도 이제 이 흐름에 한 축에 있고, 어쩌면 그러니까 이 흐름의 끝물에서 교육부도 뭐든 좀 해보자,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 속에서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미래교육지구가 있는데,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꼭 미래교육지구 말고도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간 조례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별도로 이거와 다른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마을을 공동체 또는 마을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소위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매우 이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요. 심성보 선생님이 고백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출현과 발전 자체가 지역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3터와 1터와 배움터가 분리되는데, 학교라는 곳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 삶에서 3터와 1터와 배움터가 분리되는데 학교의 발전이 핵심의 원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강민정 선생님, 학교와 교사라는 틀에 갇힌 학교 교육 위주로 생각해온 교육에 대한 좁은 관념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교사와 부모, 지역 주민까지 교육적 책임을 나누고 학교와 마을의 그 일을 함께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근데 우리가 교육 공동체라는 전형적인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관념 안에 마을 주민이 교육적 책임을 공유한다. 그리고 지금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 이 관료 중심의 이 교육 공동체가 마을 주민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자.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교육 공동체라는 관념 안에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혁신교육지구를 막 열심히 앞장서가지고 운동하신 두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책에다가 써놓으셨어요. 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제가 되게 궁금한데, 이런 학교가 마을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배움터가 삼터와 다시 결합하자라고 하는 이 운동의 흐름 안에 두 가지 좀 큰 거시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앞에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아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학령기 학생들이 없어져서 북일 초등학교, 북상 초등학교처럼 곧 문 닫을 것 같은 위기감에 처해 있는, 또 경제사회 구조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교라는 곳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학교라고 불리는 배움터,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라는 곳이 미래 시대에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 거시 환경의 변화가 있고, 이 변화를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선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두 차례의 교육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이 콜린스와 할버슨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분들이 인류 역사에서 두 번의 교육혁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 번은 도제 시대로부터 학교교육 시대로 전환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교육 시대로부터 평생학습 시대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교육혁명 시기에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사실은 내부에 엄청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제가 학교 교육으로 바뀌던 시대에는 근대 국민국가가 출현하던 시대였고, 소위 중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을 다 통제하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위 진짜로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평생학습으로 이행하는 이 두 번째 혁명은 저는 소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그 두 가지 혁명의 변화들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뭐 많이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8가지 분야로 정리하는데 그 자료집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의 장소, 교육의 장소가 어디인가. 도제 시대 때는 일과 교육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 시대에 교육만을 위한 특별한 장소로 학교가 나타났고,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아파트 새로 지면 거기 학교도 따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교육을 위한 장소는 학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팬데믹 겪으면서 다 봤잖아요.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도 학교예요. 우리 정부가 전 세계가 다 선언했어요. 온라인 학교. 그러니까 교문 열고 교실문 열고 들어오지 않아도 네가 앉아가지고 모바일 기기로 연결해서 앉아있는 그곳이 학교다. 엄청난 변화잖아요. 교육문화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는데요. 평생학습 시대가 되면 소위 학교 교육이 만들어낸 아동기, 청소년기라고 하는 특별한 인생의 단계가 교육에 집중된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세대 간에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특별히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장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 반에서 코딩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걔한테 배워야지 코딩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지만 초등학생들도 요새 코딩 많이 배우잖아요. 그 코딩 배운 학생한테 디지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이 세대 융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최근에 학교 교육의 큰 동향 중에 하나가 소위 학생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교육,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담론, 이 운동에서 제가 꼭 고민해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자가 누구인가,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입니다. 학생이 중심돼 가지고 학생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그 학생과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학생이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위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학교의 선생님들 물론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호자, 넓은 의미로 보호자.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가 끝나고 파하면 아이들이 누구의 보호를 받나요? 도시의 아이들. 태권도 학원 사범님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요. 정서적으로 보호를 받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태권도 학원에 있는 사범님들. 우리가 또 보호자라고 그럴 때 다 아는 소위 조선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되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이 방과 후를 보내야 되는 아이들이 많죠. 또 도시 지역에는 이제 학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아침에 챙겨서 보내주시고 밤에 아이들 재우는 부모님. 이런 보호자들이 교육자로서 어떻게 역할해야 하는가?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서 보호자들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보호자가 그냥 보호자인가, 보호자이면서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교육자라는 관점에서 좀 어떤 역할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하는가?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초등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돌봄 논란 관련해서 돌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사는 아니라면 그분은 교육자는 아닐까? 그분들이 법적으로 얘기하는 직업 교사가 될 수 없다면 그분들에게 교육자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우리가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일까? 또 하나, 여러분, 교육시설과 자원의 범위 역할입니다. 태권도 학원이 정말 교육시설인가? 노트북 켜놓고 하는 온라인 학교가 일상화됐는데 집은 교육시설인가? 교육시설이라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하는가? 그린 스마트 스쿨을 만들어 놓으면 다 해결되는가? 좀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마을이 학교다 하고 했을 때, 온 마을이 배움터다라고 했을 때, 미래교육지구에서 온 마을이 배움터다 했을 때 진짜로 마을에 계시는 교육자의 범위와 역할은 무엇인가? 마을 안에 있던 어떤 시설과 자원들이 진짜로 교육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에는 제 생각에는 현실의 정규 학교나 혁신 학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학교가 이제까지의 관념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좀 마을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쟁이 되는 것들이 이제 방과 후 학교나 돌봄 교실 이런 거는 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이나 학교를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인력이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할 일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돈 주고 만들 수 있는 시설에서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마을도 학교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자하고는 다른 사람들, 우리랑은 이렇게 비슷한
교육의 역할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아닌 분들. 이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치열하게 저는 전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혁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교육 혁명 중에 있고 이 혁명이 총칼 들고 누구를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어떤 직업을 없애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과 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새로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말 앞서서 마을 공동체라는 일을 하고 싶고 해오시고 이제 그 안에서 교육을 매우 중시하는 분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안산 상록구에 있는 감골 마을 같은 경우에 마을 공동체 운동가들이 이럽니다. 우리 마을이 학교야 라고 할 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학교 혹은 교육부 교육청이라고 하는 행정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마을이 학교다 할 때 학교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다. 학교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배우는 곳. 북상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교육청이 임명한 교장 있는 학교 안 보내고 우리가 친 천막이 학교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한 2달쯤 보내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학교 교육청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학교로 돌아오라. 학교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이 친 천막은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말 할 때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이미지는 마을이라는 학교는 정규 학교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식의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좁힐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학교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거대한 관념들이 어떻게 새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물리적인 학교 공간 바깥에 우리가 마을이 배움터다, 마을이 학교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을 문명 안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실제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이 학교다라는 게 상징적인 구호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과제인 지방분권, 마을 자치,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이런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들과 연결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마을이 학교다라는 것은 제도의 개혁 그리고 새로운 실천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길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그 자체로 마을의 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야 합니다. 학교 자치라는 말, 마을의 자치라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와 교육이 어떻게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2차 교육혁명이 끝났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대에 교육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자치를 지금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자치를 할 건가? 학교장 공모제, 마을교육과정 운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교자치를 소위 교육공동체 안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구호가 담고 있는 일의 전부인가?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마을 주민이 자치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김승부, 이종각, 김영정 박사님들이 2019년에 한 연구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위 학교 내부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아요.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저기 원어민 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학교야말로 위원회 공화국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지금의 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관료들, 이런 분들이 학교를 옛날처럼 운영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을 그동안 모르게 알게 고백해 오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제 생각에 마을 단위의 자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있는 학교에 이 수많은 위원회에 마을의 대표자를 보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을의 가장 중요한 공적 기관인 학교, 그 학교의 운영에 민주적으로 관여해야 제대로 된 교육자치, 제대로 된 학교자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원도가 고향인데요. 강원도 안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도시에서 출퇴근하세요. 소위 마을에 있는 학교에는, 옛날 같은 마을이 있는 학교에는 출퇴근하는 교사 선생님들만 계세요. 그 학교에서 자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을 자치가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을의 대표자가 그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과 분리되어 있던 학교가 마을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저는 학교는 마을 자치가 실현되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디 선생님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디가 마을 문명 얘기를 하셨지만, 같은 책에서, 책 제목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2006년에 나왔습니다. 독창성과 열정을 가진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근데 교사가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책에서 얻을 수 없다. 자신의 관찰력과 사고력을 사용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이것은 가르치는 방식의 혁명이며 교사의 사고방식의 혁명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당신은 감독관의 보고서, 교육청과 교육부에 계신 분들이겠죠. 보고서를 따라왔다. 당신 학교가 더 많은 돈을 받도록, 혹은 당신 자신이 더 높은 봉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감독관이 좋아할 일을 하려고 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내가 내 학생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나의 모든 재주를 동원했다면 나는 내 학생에게 의무를 다한 것이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1940년대 인도라는 국가를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실 때 도시 문명이 아니라 마을 문명을 택해야 하고 거기서 국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말씀하셨던 이 간디 선생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러 공동체 운동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 가장 소중한 이 기반인 학교가 그 공동체를 만드는데 정말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같이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강대중 원장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교육부 학교정책과 박남정 연구관님께서
2022년 올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박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8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학교는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였고요. 마침 이제 혁신학교를 한참 준비하던 때의 준비 고등학교였습니다. 당시에는 혁신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혁신교육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반신반의의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이 펼치고 있었고, 저는 그 의미를 좀 찾기 위해서 자원에서 그 준비교육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초중학교 혁신학교의 사례를 좀 이렇게 축적을 많이 했던 반면에 고등학교 혁신학교 사례는 별로 없다 보니까 혁신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거기에다 좀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학교 구성원들은 대단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에서 되게 새로운 정책들을 생성해냈습니다. 되게 좋은 정책들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좀 답답했죠. 도대체 교육부는 왜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 늘 일치하지 못할까? 교육부는 왜 늘 이벤트를 얘기를 하나 하는 좀 답답함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게 제가 이제 교육부를 지원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선생님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사업들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교육청의 약간의 혼란, 발전의 과정에서 생성될 수밖에 없는 그 혼란에서도 꿋꿋하게 지켰던 게 선생님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혁신학교였고 혁신교육지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혁신교육이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다른 시도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기 지역에서 시작됐던 그 작은 운동들의 취지를 다른 시도의 다양한 상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취지를 구현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각기 다른 정체성으로 혁신 교육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또 하나 새로운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미 좀 일찍 시작한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는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그 후에 저는 교육청을 교사직을 떠나서 교육부로 전직을 했지만 그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동료들로부터 지금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학교 안의 자원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좀 집중을 했다면,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학교 밖 자원이 학교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받고, 그 가능성이 물적인 자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적인 자원에서도 많은 갈등을 갖고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지자체 사업을 같이 했는데요. 교육청 업무에 이렇게 좀 호의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학생도 시민인데 학생도 주민인데 왜 교육청 사업에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석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육감님이나 그 지자체 장님들은 직선제로 선출이 되신 분들이다 보니 하나의 정책을 할 때 그 성과가 어쨌든 간에 기관의 성과를 귀결이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교육청하고 처음부터 같이 기획을 하지 않으면은 교육청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좀 칸막이를 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은
교육부와 여가부의 관계, 교육부와 문체부의 관계, 각계 기관이 각각의 위치에서 갈등 구조를 좀 많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박찬대 의원께서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을 하셨고, 올해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1월 달에. 그거까지 제가 세팅을 하고 교육부로 왔는데, 대안교육기관법은 뭐냐면요. 미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있잖아요. 아까 감골마을인가요? 예, 학교 말씀 주셨는데,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라고 명을 쓰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그 중에 한 5, 6, 그 정도 반 이상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데, 그 기관들이 교육감에게 일정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들은 기관이라고 일단은 칭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저희가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의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학교죠. 그런데 학교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작년에 여기 뭐 관계자분들도 계실 텐데 고3 학생들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었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명명을 했었고, 많은 교육청에서 대안교육의 정책 방향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학교로 돌아와의 정책 방향이었다면,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학생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고3 학생들한테 이제 고교 백신을 좀 접종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은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련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도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와 자립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갖고 협업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가 돼서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떤 교육청은 지자체가 주가 되고 교육청은 정보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은 지역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미래교육지구의 형태가 아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사실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그 관료들을 좀 혼내시는 것 같아갖고 많이 찔렸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산발적이고 분절적이고 단절적인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렇게 교육부가 좀 답답해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왔지만,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은 일관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가부 입장에서도 그럴 거고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책과 사업을 받아들여야 되는 학교나 그리고 학습 수요자,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정신이 없고 많은 거죠. 예. 저는 그런 사업들을 누군가가 새롭게 교육을 중심에 두고 기획하고 책임지고 해나가야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미래교육지구이다. 혁신교육지구들 중에서 우수한 지역이 아니라 희망하는 지역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훌륭한 지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근데 지구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지구도 있고요. 올해 새롭게 신청한 지구가 12곳이 있어서 총 저희가 33곳의 지구를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는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를 교육부가 단지 편성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는 성과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귀한 저희의 경험이죠. 아래로부터의 정책을 국가가 받아서 다시 설계하고 그거의 선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었던 동안에는.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려보낼 때 제가 현장 교사에 있을 때는 욕을 했습니다. 아니 쟤네들은 왜 도대체 현장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지? 우리의 의견을 좀 수용한 정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서 교육부가 뭔가 정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뭘
뭘 그럼 얻고자 하나 교육부가, 그리고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수히 많은 사업들과 정책들을 기획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플랫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간관리 조직이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3개 지구가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4개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타부처 연계 사업도 저희가 20년도 말에 있었던 MOU 체결 이후에 5개 부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보시면은 5개 부처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아실 수 있고, 저희가 33개 지구 중에서 총 6개 지구가 이 다부처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부처 사업이 한 10월, 11월에 부처에서 각각 안내 공문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올해 3월 1일자로 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요거를 이제 미래교육지구 담당자나 지자체 담당자 분들께서 인지하지 않으시고 혹시 놓치게 되면은 그 기회를 우리 지역이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에서 저희가 요거를 다시 안내를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교육지구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교육협력센터 구축 지원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관리 조직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고 그거의 승패에 따라서 미래교육지구가 운영이 되냐 안 되냐로 결정이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래교육지구를 하고 이제 올해 신청하지 못한 지구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 중간관리 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데 좀 한계를 느꼈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지역들이 많이 하지 못했던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관리 조직을 얼마나 굳건하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교육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올해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발족이 됩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교육부의 많은 업무 중에서 몇 가지 업무를 갖고 가게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국가교육회의에서 근무를 했고요. 현재도 거기 정책위원인데, 국가교육회의는 이제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거를 준비하는 기구,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은 옆에 있는 과하고도 실은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돼서 업무 핑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지자체가는 더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부처가는 더 심할 건데, 이 국가교육회의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었냐면 교육부, 여가부, 행안부, 기재부, 지자체, 선생님, 교육청, 시도교육감 협의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하나 결정을 하려면은요, 김진경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몇 날 며칠을 토의를 하는 거죠. 토론을 하고 결론이 안 나면 수기를 하고 나오는 결론은 실은 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조직은 사회적 합의 구조를 너무나 중시한 거죠. 상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해 당사자가 모였을 때는 그것은 되게 첨예한 의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했었던 그 논의 구조에서 뭔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생이죠. 모든 구성원이 이해 당사자로 구성이 된 조직. 아마 저희가 가고 있는 교육협력센터도 아마 그런 구조일 것 같은데, 그런 조직에서 우리가 뭔가를 합의하고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지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공주대에서 이제 성장 지원단을 하게 되죠.
예, 성장 지원단을 운영을 하는데 요거는 아마 오후에 세션별로 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상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미래교육지구 담당자 줌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듣고 그리고 작년에 그 워크숍에서 담당자들께서 주셨던 의견들을 저희가 팀 내에서 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주대에다가 전달을 했고 말씀 주셨던 한계점, 그러니까 권역별 지원단의 어려움, 그 효용성, 아니면은 현장 점검, 현장 탐방이 필요하다라는 요청,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공주대랑 협의를 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주제별 아카데미 후에 그 주제별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필요한 현장은 저희가 직접 가서 그 중간 관리 조직과 구성원들의 좀 인터뷰도 듣고 그리고 아카이빙을 통해서 좀 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오후에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그 교육부는 사실 기재부한테 예산을 따려면요. 선생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내와야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교육부에 돈 주는 거를 좀 아까워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왜 아까워나 생각을 해보면은 외부인이 볼 때 교육부는 어떤 거냐면은 하급 조직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하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있는 거죠. 교육부에서 뭔가를 만들면 시도교육청이 하고 시도교육청이 한 다음에 교육지원청이 하고 교육지원청이 한 다음에 학교가 하고 그 구조가 있는데 왜 교육부 너희가 돈이 필요해?가 이제 언제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받고 있는 특별교부금, 뭐 다른 교부금 그것의 성과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늘 저희가 정량평가, 정성평가도 당연히 하지만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정량평가를 한 거고요. 미래교육지구 공주대에서 열심히 해주셨었던 것에 대한 지원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대해서는 뭐 85% 넘는 분들이 만족해 주셨고요. 그리고 미래교육 아카데미,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제별 아카데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1%의 그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담당 연구사님이 되게 고무적이라고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마을교육 활동가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만족도가 94%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만족도는 거기에 참여했던 업무 담당자의 만족도인 거고 그 업무 담당자가 기획했던 그 정책과 사업에 참여했던 마을분들, 활동가분들은 대단히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업무를 기획하면서 미래교육 담당자분들에게는 부족함이 혹시 없었나 또 반성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성장지원단 인적 구성 만족도도 대단히 만족하시는 걸로 좀 나타났고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저는 되게 저하고 많이 좀 비슷했었던 이야기가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6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3 때까지 보육을 했죠. 학원에 보육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학습이 저절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3인데 막 정석 풀게 되고 막 이제 그런 수준이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저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성남에 있는 이유학교라는 데를 가야겠다. 그래서 그래 가라. 갔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선행학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못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는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야, 이런 등급이 있구나 정도의 낮은 등급이 나왔는데 충격을 받았죠. 많이 화를 내고. 근데 그때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이번 주가 저희 세월호 추모 기간인데 세월호가 터졌죠. 세월호가 터진 이후에 경기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 달이 건너면은 저의 동료였고 한 달이 건너면은 친구였던 상황이었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저희는 다 느꼈습니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안 가겠다고 포기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더니 한 5가지, 6가지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학교가. 내가 원하는 6가지를 한번 찾아보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하고 나서까지 하더니 하나씩 제끼더라고요.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한 6개 중에서 하나는 남을 줄 알았는데 다 그냥 접어버려서 말짱 그냥 도루묵이 긴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고3 담임이었거든요. 그럼 넌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기다린 게 2년이 지났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땄습니다. 등치는 산만하고 뚱뚱하고 한 사내아이가 플로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방황을 할 때 밖에 나가면은 그 수포 아줌마가 이 아이를 보고서는 한마디 하시고 엄마 아빠랑은 소통은 안 되지만 친구 엄마 아빠랑은 친한 구조. 그래서 좋은 어른이 많은 좋은 어른을 만난 것이 저희 아이한테는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가 생기면서 자존감이 대단히 높아졌고 저는 결국 미래교육지구가 됐던 혁신교육지구가 됐던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됐던 그 이슈는 뭐 네이밍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과 사업을 재편할 때 그 가장 알맹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누구냐. 그거는 학생이고 학생의 자존감, 20대가 돼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0대가 돼서 또 늦지 않게 본인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한 명의 좋은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월 9일 이후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혁신학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질문을 하고 그거는 교육부 내에서도 질문을 하시고 교육부 밖에서도 질문을 하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전체 지자체의 80% 이상이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이미 교육 생태계, 지역 상생 생태계는 보존이 되고 있고 저는 그거는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이미 문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부가 미래교육지구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플랫폼으로서의 처음부터 다른 부처와 다른 기관이 기획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플랫폼에서 기획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받아다가 끼워 맞추는 사업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를 만드는 선례를 만들고 싶고요. 그게 33개 지구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결과가 남느냐. 그리고 그 성과는 사실 교육부의 성과가 아니라 결국은 지역의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운영학교가 됐던 마을교육 공동체가 됐던 필요하면 제도적인 정비 아니면 법령 정비부터 시작해서 저희 팀원들이랑 과에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단의 역할은 세션에서 들으시고 뒤에 저희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그 사례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서 오늘 공유하시는 자리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뵙고 좋은 조언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남정 연구관님 말씀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교육부 학교정책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이 사업을 총괄해 주시는 공주대에서 김희태 교수님 나오셔서 안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이상으로 1부 마치고 점심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점심은 저희가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행사장에서 이제 식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계신 자리에서 식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 안내사항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2부는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분과회로 진행이 됩니다. 워크숍 신청하실 때 저희가 이미 어느 분과에 참석하실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홀 밖에 복도 배너에 분과의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활한 분과회 진행을 위해서 자리 배치를 조금 변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시부터 저희가 자리 배치를 할 예정인데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시간까지 식사를 되도록 좀 맞춰 주시고 저희가 자리 배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 공유 분과회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나서 연차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연차별 간담회가 종료되는 대로 다시 전체가 모여서 폐회하지 않고 이번 워크숍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간담회가 종료되는 대로 그 회의실부터 차례대로 종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2부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이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명찰 착용하고 있는 저희 지방교육정책개발원 스텝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차량으로 오신 분들께서는 점심시간 이용하셔서 그 서명부에 본인 차량 번호를 전부 기재를 해주시면 마치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식사 즐겁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